오늘 호남의 삼형문화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컬처 마크라고 하는 말하고 컬처 이미지라고 하는 말을 좀 설명드리고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랜드마크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보잖아요. 랜드마크라는 말을 좀 제가 차용해 가지고 컬처 마크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그거 관련돼 가지고 컬처 이미지라고 하는, 그래서 컬처 마크는 문화적 표식, 또 컬처 이미지는 문화적 표상, 뭐 이렇게 번역도 가능할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화면 또는 한 장의 그림이라고 봤을 때, 그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단일 구성이 아니죠. 여러 가지 요소들, 가령 한 사람의 어떤 그 얼굴을 또는 모습 전체를 찍은 사진하고 봤을 때, 그 사람의 머리 스타일, 얼굴 형태, 눈, 코, 입, 기타 등등, 저 앞에 100m 앞에 누가 걸어온다고 했을 때 내가 아는 사람 같으면 금방 알아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눈, 코, 귀뿐만 아니고 걸음걸이랄지 기타 어떤 스타일,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하나하나 개별적 마커로 이렇게 내게 다 이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합성해서 한 장의 완성된 사진이 만들어진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컬처 마크라고 하는 것은 문화적 요소는 무한대로 있어요. 굉장히 많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유형화돼 가지고 하나의 어떤 이미지처럼 이렇게 구성됐을 때, 그래서 컬처 이미지 이렇게 얘기한다면, 대개 우리가 호남을 가리켜서 의향 또는 예향 또는 미향 이런 얘기는 많이 해왔죠. 이것이 사실은 컬처 이미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남의 문화표상, 컬처 이미지를 의향, 예향, 미향이라고 한다면, 그 의향, 예향, 미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독적으로 개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수많은 컬처 마크의 합의, 그러니까 의향이라고 하는 컬처 이미지를 이렇게 맺히게 하는 하나의 영상 또는 상이 맺히게 하는 데는 수많은 의향 되게끔 하는 컬처 마크들이 있었고, 또 예향 역시 마찬가지고 미향, 마스고장이라고 하는 뜻으로 우리가 미향이라고 하는 말을 호남을 지칭하는 또 다른 낱말로 사용하는데, 그건 역시 음식, 맛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수많은 전라도 음식 또는 호남 음식이 맛있다라고 하는, 근데 이게 그냥 호남 음식이 맛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김치를 먹어도 맛있고 젓갈을 먹어도 맛있고 뭘 먹어도 맛있고, 그러한 마크들의 합이 결국은 호남을 맛의 고장으로, 즉 미향,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컬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이 컬처 마크가 이렇게 이제 그 하나의 표식처럼 이렇게 이제 합성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어떤 인상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호남에 대해서 차타가 공인하듯이 의향, 예향, 미향, 이걸 호남의 3대 이미지라고 한다면, 이걸 제가 이름 붙여서 삼향문화, 즉 호남의 문화를 삼향문화다, 의, 예, 미가 세 개가 이루고 있는 그런 고장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삼향문화론이라고 하는 말을 붙이고 그와 관련돼서 오늘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향, 그 다음에 예향, 그 다음에 미향을 차례차례 좀 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먼저 의향으로 이렇게 인상을 짓게 된 컬처 마크들을 다 열거할 수는 없어서 대표적인 몇 가지만 얘기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체와 객체가 있다고 그러면 이 주체가 객체에 대해서 어떤 배타적 대립감, 이런 걸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의향,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비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외구가 침략해 왔어요. 우리가 주체라면 외구는 객체가 되겠죠. 주체와 객체 사이에 이제 팽팽한 대립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때 이 객체에 대해서 주체 입장에서 그걸 방어를 하든지 아니면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물리치든지 이러한 그게 바로 의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주체와 객체가 이렇게 나누는 그 어떤 그 상황 속에서 발현되는 게 의라고 얘기할 수 있고, 특히 이제 호남 지역의 경우는 역사적인 여러 가지의 사건들 또 사실들 이런 것들을 컬처 마크라고 하는 말로 묶어보면 먼저 임진왜란부터 봐보실까요? 임진왜란 때 예컨대 4대 의병장이로 부르는 고경명 장군, 김덕령 장군, 최경회 장군, 김철일 장군 이런 분들이 다 호남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주지 사실이죠. 저기 광주에 포총사에 가면 이 고경명 장군의 상이 이렇게 걸려져 있고 거기에 매년 이렇게 이제 그 제사를 모시고 있는데 이 고경명 장군이야말로 위대한 학자이기도 하지만 또 국가가 유난에 처해 있을 때 의병을 모집해 가지고 의병장으로 이렇게 활약해 했던 분이죠. 그 밑에 사진을 보면 소위 이제 김덕령 장군의 생가가 있는 충효동에 맨 입구에 있는 충효지리라고 하는 충효지리, 충효의 마을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정조대왕이 친필로 써가지고 김덕령 장군의 그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을 이름까지를 지어주시고 그 비각으로 이렇게 지금도 전해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죠. 그 외에도 화순의 최경회 장군, 나주의 김천일 장군, 이 의병장은 한 사람 또는 대표적인 사람이지만 그 의병장이 있기까지 고경명 장군에게는 6,000명의 부하 의병장과 의병들이 있었어요. 그 의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고경명 장군을 아는 사람, 또 김덕령 장군을 아는 사람, 최경회, 김철일 장군을 아는 사람, 이 지역민들이 스스로 떨쳐 일어나서 국가를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그래서 의병장은 그 의병들의 그러한 맨 앞에서 가지고 진두지휘하는, 의병이라고 하는 것은 정규군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떨쳐 일어나는 바로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의기,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표상으로 삼고 활약했던 그런 분들이죠. 이순신 장군이 했던 약무호남 시무국가라고 하는 말도 호남의 의병정신 또는 의향이라고 하는 것과 이 따로 떼서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호남이 만약 없었다면 국가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얘기. 따라서 호남은 곡창지대로서 많은 군량미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이런 호남 의병이랄지 또는 의병으로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 배후에서 후원했던 이런 사람들 많죠.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전설로 전해지긴 합니다만은 이 강강술래라고 하는 것도 명량대첩을 거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군사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강강술래를 목노했다,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전설로 전하긴 합니다만은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호남과 이 의향으로서의 어떤 이미지, 뗄 수 없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구한말에 때로는 이 20세기 초까지도 계속됩니다만은 이 그 동학혁명 또 구한말 의병 이런 것들 실제 통계로 보면 우리나라 전체 의병의 60%가 호남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전체가 8개 도지요, 8개 도인데 그 8개 도의 한 도에 불과한 전라도에서 전체 의병의 60%라고 하는 것은 이 굉장한 거죠. 따라서 퍼센티지로 보면 이 거의 절대 다수가 이 호남 사람이 의병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이 호남이 의향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의 징표가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일제강점기의 여러 소작지기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독립운동도 마찬가지지만 대표적으로 광주 학생 독립운동,
같은 경우도 바로 이 일제강점기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그러한 운동으로서 특히 1980년도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은 바로 이 신군부라고 하는 객체가 이 광주 사람 또는 호남 사람 또는 우리나라 전체의 선량한 그러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 대해서 폭거를 휘둘렀기 때문에 그 객체에 대해서 저항하는 그런 측면에서 의로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민주화 운동을 이렇게 일으켰던 중요한, 따라서 이 호남이라고 하는 지역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통시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의향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에 걸맞는 그런 사건 또 사람 이렇게 수없이 열거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전설에 이런 의향 이미지가 투사된 예도 보이는데 이 지리산 성모상이 지금 산청 천왕사라고 하는 절에 모셔져 있는데 본래 지리산 성모는 지리산 천왕봉이 있었어요. 맨 꼭대기에 성모상이 있었는데 몇 번 이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천왕사라고 절에 모셔 있습니다만은 이 지리산과 관련된 전설을 들어보면 이 이성계가 이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세우려고 할 때 전국 산천 신들에게 다 제사를 모시고 다녔어요. 내가 조선을 건국할 테니까 도와주세요. 근데 지리산에 올라가서 지리산 성모에게 이렇게 빌었더니 지리산 성모가 안 돼. 그랬어요. 안 돼. 그래서 이 전설에 따르면 본래 지리산은 경상도에 있었는데 역성혁명에 협조를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아니 거부했다고 그래서 전라도로 귀양 보냈다라고 하는 이러한 전설이 전하고 있어요. 또 무등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등산도 이성계가 그렇게 제상을 차려가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제사를 모시면서 도와주세요. 제가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무등산 여신 역시 마찬가지로 안 돼. 그랬어요. 안 돼. 그러니까 이 전설에 따르면 모든 전국 산천 신들에게 자기를 도와주었던 신들에게 벼슬을 내려주면서 무등산에는 벼슬을 주지 않았다. 그래서 없을 무자에 등은 벼슬에 오른다는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무등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벼슬이 없는 산이라는 뜻으로 부르게 됐다. 이러한 전설이죠. 바로 이것은 이 고려라고 하는 기존의 국가를 이 이성계가 새로 세우려고 할 때 우리가 지금 혁명과 쿠데타를 개념을 달리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성계의 그러한 역성혁명, 조선을 세운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옳지 못한 것으로 생각했다. 근데 왜 이런 전설이 생기냐면 이 지리산 그 다음에 무등산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보면 지붕이죠. 말하자면 지리산은 전라도의 지붕, 무등산은 광주의 지붕. 말하자면 이런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붕 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적 인성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표상하고 또 그 전설 속에 투사된 성격을 갖습니다. 결국 경상도에 있던 지리산을 전라도에 귀양 보냈다. 또 무등산의 경우는 벼슬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중앙 권력에 대해서 저항했던, 또 언제든 저항할 수 있는 그러한 호남 사람들의 어떤 기질, 집단적 인성 이런 것들을 이 전설 속에 간직하고 있으면서 바로 이것은 호남이 의향이라고 하는 것을 전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전설적 자료로 얘기할 수가 있죠. 다음으로 이 잘 알려진 광주의 칠석봉 고싸움날이죠. 이걸 한번 봐보실까요? 자, 동부, 서부. 자, 싸움 준비 됐습니까? 됐어요? 자, 서로 앞에까지 경험해봅니다. 이야!
자, 지금까지 국가무형문화재 33호로 지정되어 있는 광주 칠석동 고싸움놀이를 보셨는데요. 이걸 보시고 뭘 느끼셨을까요? 이 칠석동이라고 하는 고싸움이 전생되는 마을과 가까운 곳에 10리도 안 되는 곳에 고경명 장군의 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싸움을 볼 때마다 고싸움 맨 위에서 지휘하는 줄패장이 있고 또 고를 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맨 뒤에 여성분들이 꼬리를 잡고 이렇게 다니는데 이걸 볼 때마다 하나의 의병, 그래서 맨 위에서 이렇게 이 지휘를 하는 분이 의병장, 그 다음에 흰 옷을 입고 고를 메고 있는 사람들이 의병, 그 다음에 뒤에서 꼬리를 잡고 후방에서 지원해주는, 불량미를 지원해준다랄지 또는 격려를 해준다랄지 이러한 새 조직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것이 이 의향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얘기하면 이 고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칠석동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 호남 지역 곳곳에 있던 하나의 놀이 방식이고 줄다리기에서 변형된 형식으로 보이는데 바로 이러한 고싸움 놀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창의적으로 만들어낸 까닭이 뭘까? 바로 의향이라고 하는 정신적 자양이 호남 사람들에게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의 발현으로서 이러한 고싸움 놀이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네, 다음 두 번째는 예향의 컬처 마크를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남을 예향이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장르가 있어서 먼저 문학부터 봐보실까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봤던 송순, 정철, 윤선도 다 이런 분들이 이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문학 활동을 했던 이런 분들이죠. 결국 이제 그런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호남 지역에 넓게 분포해 있는 많은 정자들, 그 정자에서 시작 활동을 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결국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호남을 터전으로 해서 굉장히 두터운, 어떻게 얘기하면 이 고등학교 문학 시간에 호남 지역에서 활동했던 시인들이랄지 문학인들을 빼버리면 별로 공부할 것이 없을 정도로 이 호남 지역의 문학은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학성이 강하다 보니까 다음에 이 영화로도 또는 연극으로도 이렇게 많이 발전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악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호남의 음악을 또 남도의 음악을 으뜸으로 치는 까닭은 바로 신화이조라고 하는, 우리가 호남 지역의 음악은 육자배기 토리 또는 신화의 토리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예측 불가의 고도의 어떤 그 합주에 의해서 그 사람이 빨려 들어가는 이러한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 신화의 어떤 본 바탕이 이 호남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기서 음악적 우수성을 우리가 충분히 인정받고 있지만 그 외에도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판소리랄지 강강술래랄지 농악이랄지 이런 것들도 호남의 음악이 대표하고 있는, 특히 이제 판소리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보면 요즘은 전국화됐지만 본래 판소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호남 지역의 음악적 선율인 신화이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소리라고 하는 것은 또 이 고창을 신재효가 완성시켰고, 이 근대 이전에 소위 명창이라고 하는 분들의 리스트를 쭉 뽑아가지고 그 고향을 점검해 보면 거의 90% 정도가 호남 출신입니다. 즉 명창들이 다 호남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호남 사람에 의해서 불린 또 호남의 음악적 선율인 신화의 끝이 바로 판소리라고 하는 것이고, 이 판소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외국의 그 우수한 언어학자들 중에는 한글날을,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한글날을 세계 공휴일로 지정하자라고 하는 주장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우리 민족이 자랑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훈민정음이라고 그러면 거기에 버금가는 것이 판소리다. 마찬가지로 세계의 모든 음악가들이 인간이 저런 소리를 지를 수 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 찬탄을 아끼지 않는 바로 그런 거죠. 곧 판소리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토양이 굉장히 두터운 또 질이 좋은 호남의 본래의 음악을, 본질적 음악을 바탕으로 해서 이 조선조 말에 창안된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가 얼마든지 자랑해도 입이 닳도록 자랑해도 부족하지 않은데, 실제 저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TV에서 판소리가 나오면 금방 애들도 리모컨부터 찾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제 채널을 바꾸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위대한 우리 예술이 현재 어느 주소에 와 있는지 하는 것들을 씁쓸하게 점검해 보기도 합니다. 또 강강술래나 농악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농악이 5개 유형으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5개 유형 중에 2가지가 알다시피 좌도꽃, 우도꽃 해가지고 2종류지요. 우리나라 전체의 농악 유형 5개 중에서 2개 유형이 전라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개성적 또 창의적 발전을 이루었다. 따라서 호남의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예술적인 농도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죠. 미술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공제 윤두서를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화가들이 또 서화가들이 이렇게 활동했고, 또 청자를 비롯해가지고 또 분청사기랄지 또는 백자랄지 또 목공예, 죽공예, 석공예 이런 것들이 타우 추형을 불허할 정도로 이 호남 지역에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미술, 특히 국보로 지정되고 또 보물로 지정되고 또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고 이런 것들이 수없이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호남의 예술 속에서도 이 미술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지역의 추종을 허락하지 않는 타우 추종을 불허할 정도의 그러한 높은 성취도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자신 있게 또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역시 이제 민속에 투영된 이향 이미지를 하나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도록 그렇게 하시죠. 나무대살이 공짜 한라산 고사리 꼼꼼하가 우리 아빠 반찬하세 고사리 대살이 공짜 나무대살이 공짜 손국 꼼꼼 우징영고 대산이라 공짜 고사리 대살이 공짜 나무대살이 공짜 지리산 고사리 꼼꼼하가 우리 엄마 반찬하세 고사리 대살이 공짜 나무대살이 공짜 유사 꽁꽁 재미나 넘자 랑랑랑거리요 강강술래 뛰어보세 윽신윽신 뛰어나보세 몰자 덕성 몰자 뛰어온다 덕성 몰자 비야 오지 마라 밭에 장 붙인다 몰자 덕성 몰자 뛰어온다 덕성 몰자 비야 오지 마라 밭에 장 붙인다 몰자 덕성 몰자 뛰어온다 덕성 몰자 비야 오지 마라 밭에 장 붙인다 불자 덕성 불자 이겠다 덕성 불자 덕성 불자 이겠다 덕성 불자 불자 덕성 불자 난다 덕성 불자 덕성 불자 이겠다 덕성 불자. 네, 지금까지 이제 강강술래를 보셨는데요. 이 강강술래는 지금 진도 해남 강강술래가 국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죠. 근데 이 강강술래를 보면 이 수준 높은, 그러니까 사대부랄지 또는 양반가에서 즐겼던 그러한 예술이 아닌 토속적인 그러한 하나의 예술이면서도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울까라고 하는 그런 걸 깜짝 놀랄 정도로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이제 한가히 밝은 달빛 아래서
젊은 여성들이 춤을 추었던 강강술래는 그 강강술래 내용을 보면 좀 재밌는 것이 많아요. 말하자면 고사리 꺾자랄지 또는 청어역자랄지 또는 덕성말자랄지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그것들은 노동, 농사를 지을 때랄지 기타 시골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노동 또는 작업 이런 것들을 춤으로 이렇게 전환시켜 가지고 이 무용화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말로 우리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문화는 본래 있던 것입니다. 문화 콘텐츠는 쉽게 얘기하면 기능을 바꿔 가지고 소위 새로운 기능을 창출해내는 것, 이것이 문화 콘텐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작업이라고 하는 어떤 동작을 이렇게 춤 속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그런 창의적인 어떤 예술 정신, 이것이 바로 이 강강술래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더구나 강강술래라고 하는 것은 언제 주로 많이 추냐면 이 대보름 때도 추긴 하지만은 주로 한가위 때, 한가위라고 하는 것은 추수를 직전에 둔, 그래서 저 들녘에 오곡백과가 익어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시쳇말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풍요가 보장되는, 결국 이 강강술래는 달 밝은 밤에 남성들은 참여를 하는, 여성들만, 왜 여성들만 참여할까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남자와 여자의 어떤 역할을 생각했을 때 아기 낳는 남자는 없잖아요. 이 옛날 사람들은 농사를 두 가지로 생각했어요. 하나는 논농사, 밭농사가 있고 또 하나는 자식 농사가 있고. 근데 이 농사는 원천적으로 자식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여자가 아이를 낳은 것처럼 추수라고 하는 것과 아이 낳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밝은 달밤 아래서 여성들이 둥글게 원을 그려서 춤을 추고 여러 가지 작업을 모의해서 이런 놀이를 함으로 인해서 오곡백과가 풍년이 될 것이라고 하는 간절한, 정말 간절한 어떤 기도와 같은 그러한 마음이 이러한 아름다운 강강술래를 전승시켰던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은 무형문화재로 지정해가지고 겨우 지원하고 그래서 전승시키고 있지만, 사실은 이 호남 지역에서 한가위만 되면, 옛날에 할머니들 만나서 얘기를 쭉 들어보면 어느 정도로 이 강강술을 즐겼냐 하면 한가위 날 밤에 친구들끼리 마당 넓은 집에 모여가지고 밤새 이제 뛰놀면서 소리 높여서 강강술래 했더니 다음날 목이 새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또 다리가 퉁퉁 부어가지고 문지방을 넘기도 어려웠다. 그런 얘기를 흔히 듣습니다. 그만큼 이 강강술로 성하게 노래했던 것이고, 더더구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창의적 예술성이 두드러지는 그러한 민속 하나요. 이런 것들이 소위 민속 예술이라고 하는 것을 특징적으로 드러내는 호남의 어떤 예양으로서의 그런 기량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가장 독특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문화적 사례다, 컬처 마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미항의 컬처 마크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저도 자주 듣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서울이나 아니면 경상도 지역 가면 흔히 광주에서 왔다 그러면, 또 전라도에서 왔다 그러면 음식 맛있다는 얘기 다 하잖아요. 다 들어보지 않은 분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살다 보면 이 다른 지역, 특히 저는 이제 민속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안동 지역을 자주 가는 편입니다만은, 안동에 가면 안동대학 그 민속학을 하는 교수님들과 식당에 갔을 때 농담 삼아서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오늘 하루 불행하고 항상 행복하지만 그분들이 광주에 왔을 때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지만 항상 불행하신 분들이라고. 왜냐면 우리는 거의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인간이 즐기는 것 중에 이 미각처럼 훌륭한 그러한 취향은 없습니다. 근데 이 맛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삶 어떤 질과 연계되어 있는 거죠. 말하자면 우리 호남 지역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호남은 전라도라고 하고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라고 하는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행정적인 명칭에서 온 건데, 이 호남이라고 하는 호수 남쪽으로서의 지리적 어떤 위치에 중점을 둔 명칭으로 보면 호남은 남과 북이 문화권으로 나뉘는 게 아니고 동과 서가 문화권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동편제, 서편제, 판소리 부를 때 그러죠. 농악은 좌도굿, 우도굿, 좌우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동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음식 문화에도 마찬가지로 동부와 서부가 차이가 나요. 동부 지역은 이 장류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순창 고추장 유명하죠. 동부 지역은 이 콩을 발효시킨 그런 장류가 발달했지만 서부 지역의 경우는 젓갈이 대단히 발달해 있습니다. 이 바다를 끼고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근데 우리 민족이 먹어왔던 음식 중에서 또 가장 바탕이 되는 음식, 모든 음식의 맛을 내고 영양을 담당하고 있는 것, 두 가지를 꼽아라 그러면 뭐겠어요? 장과 젓갈이죠. 그것을 이 호남이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음식이 맛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외에도 우리가 굴비랄지 또는 홍어랄지 낙지랄지 이렇게 세려고 하면 손가락이 부족해서 다 세지 못하죠. 그 정도로 이 호남은 맛의 고장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일찍부터 들어봤습니다. 오늘 아침에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이런 근사한 그 임신영 작가의 한정식 사진이라고 그러는데 블로그에 있길래 하나 이제 따왔습니다. 보면 가운데 신선로가 있고 이 퓨전 음식이 안 보여서 더 이제 조금 호감이 갔습니다. 이 전라도에 나는 갖가지의 그 음식 재료들로 맛깔나게 한정식을, 특히 호남의 음식 그러면 한정식으로 대표되는 것이죠. 할 수 있는 모든 산물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정식으로 해서, 그래서 외부 사람들이 오면 입이 떡 벌어지는 그런 하나의 현상을 자주 보게 되는데, 저도 이제 외부에서 손님들이 왔을 때 몇 곳에 가는 그런 식당들 있습니다. 그런 곳에 모시고 가면 그 눈이 휘둥그레지는 그런 것들을 또 우리는 그걸 또 즐기잖아요. 눈이 휘둥그레지면 이건 우리 날마다 먹는 음식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이 호남의 음식, 또 광주, 전주 음식 굉장하죠. 그래서 우리는 거의 매일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이제 의향, 예향, 미향이라고 하는 그 삼향 문화, 그것을 구성하는 낱낱의 컬처 마크들에 대한 생각을 해봤는데, 이러한 그 하나의 그 호남 지역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소위 백그라운드라고 하는 것이 왜 이러한 문화가 만들어졌을까? 왜 의향이 되고, 왜 예향이 되고, 왜 미향이 됐을까라고 하는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 배경이라고 하는. 그러고 또 하나는 포그라운드라고 하는 배경과 전경이라고 하는.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이러한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삼향 문화라고 하는 것을 구성해 왔다라고 하는 것만 정리하면 끝날 것인가? 그러지는 않겠죠. 그걸 어떻게 활용하고 더 발전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포그라운드에서 역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삼향 문화라고 하는 것이 왜 호남 지역에서 발현됐을까? 이 백그라운드를 살펴보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금 표에 보입니다만 조선시대의 세곡, 지금은 이제 돈으로 내기 때문에 세금이라고 얘기하지만 조선시대 때는 농업시대였고 농산물로 이제 세국을 했었죠. 이걸 통계를 내보면 재밌는 하나의 현상이 나옵니다. 이 8개 도 중에서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는 이 농경지가 알다시피 적잖아요. 따라서 거기에서 걷어지는 세금으로서는 대개 국방비로 할애를 해버리고 국비로 사용했던 것은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5개 도에서 세국을 걷어서 이걸 이제 서울에 있는 경창으로 모아가지고 국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퍼센트를 좀 봐보실까요? 이 경기도가 전체 비율로 보면, 오른쪽 전체 비율인데, 경기도가 6.5%, 강원도가 0.6%, 충청도가 25%, 전라도는 얼마인가요? 48.9%, 거의 50%에 육박하잖아요. 경상도 19%. 자, 이건 뭘 얘기할까요? 이 농업시대에는 전라도가 가장 잘 살았다. 지금은 서울에 이제 서울이 잘 살고 서울 중에도 강남이 잘 살려고 그러는데,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즉, 농업시대는 뭐예요? 농경지가 넓어야 되죠. 그러니까 농업시대에는 부자를 부르는 명칭이 달랐어요. 농업시대에는 부자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천석군, 만석군, 이렇게 불렀잖아요. 즉, 이 농업생산물을 많이, 근데 이제 다음 공업시대가 되니까 사장님이랄지 회장님이랄지 이렇게 부자를 부르는 명칭이 좀 달라져요. 네.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조선시대까지 쭉 줄기차게 이 농업시대를 이어가왔던 바로 그 상황을 점검해 보면 전라도는 다른 지역보다 훨씬 잘 살았다. 따라서 이런 속담도 있잖아요. 이 평양감사 아니면 전라감사를 으뜸으로 친다라고 하는, 평양감사는 남남북녀 미인들이 많다라고 양반들이 생각했다면, 전라도는 이 먹거리가 많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그게 그친 것이 아니고 약간의 가렴주구를 하면 3대가 먹고 살 수 있는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전라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라감사를 으뜸으로 쳤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통계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전라도는 이 조선시대 전체를 통해서 가장 잘 살았던 것이고, 바로 이것과 의향, 예향, 미향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바로 백그라운드, 과거를 살피는 하나의 과제일 수 있겠죠. 자, 이 호남 지역이 전통사에서 가장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의향, 예향, 미향과 관련시켜서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죠. 먼저 이번엔 거꾸로 가볼까요? 미향, 마스고장이다. 쉽게 얘기해서 부잣집 밥상이 걸까요? 가난한 집 밥상이 걸까요? 당연히 부잣집 밥상이 걸죠. 전라도는 이제 그 부촌, 또 분홍들이 많고, 지역적 산물이 바다를 끼고 있고, 넓은 평야가 있고, 먹거리가 풍부하고 해서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맛까지 따진 겁니다. 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데 급급하면 엑스트라 머니라고 하는 쓰고 남은 여분의 여유가 없다면 예술을 즐길 수 없어요. 예술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잘 사는 곳에서 크게 발전하는 것이 인류 보편적 현상입니다. 결국 예술가는 가난할 수 있지만 그 예술을 살 수 있는 어떤 여력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예술 발전은 어렵습니다. 호남은 전통적으로 이 풍류를 즐기고 낭만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여유로운, 바로 그것이 이 농업시대의 전통사회의 이 두터운 물적 토대를 근거로 해서 다양한 예술이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의향이라고 하는 것은 원리적으로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근데 자기를 지킨다라고 했을 때 가령 이것도 똑같은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가난한 집 담이 높을까요? 부잣집 담이 높을까요? 당연히 부잣집 담이 높죠. 왜? 속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프로텍트라고 하는, 지킨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담의 높이가 결정한다라고 그러면 그걸 심리적으로 이렇게 전환하면 그것이 바로 의향이고 의협심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전라도가 의향, 예향, 미향이라고 하는 삼향 문화권으로 이렇게 대변될 수 있는 것은 결국 뭐겠느냐 생각해 보면 결국 이 오랜 전통사회 속에서
농업 물산이 풍부하고 그러한 풍부한 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 다양한 이미지가 만들어졌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백그라운드는 그런데 포그라운드로 어떠냐? 아니,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점검해야 되죠.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장 잘 사는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낙후된 지역이기도 하는데 그 낙후된 현상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은 좋지 않겠죠. 그래서 실제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농업 시대에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천석군 만석군이 부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문화 시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문화 시대는 뭐가 부존 자원이 될까요? 문화 시대에는 바로 문화 자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 이 컬처 이미지와 컬처 마크라고 하는 것이 다시 점검돼야 됩니다. 하나 우리 영상만 보고 가실까요? 물고 지금 보셨던 거는 이 완도 보길도의 그 유명한 어부사시사를 재현했던 노래인데요. 이거 좀 들으면 너무너무 늦고, 요즘에 이제 아이돌 뭐 이런 노래 듣다 보면 너무 느려 빠져서 그 숨이 찰 지경이죠. 근데 좀 엉뚱한 얘기 같긴 한데 이런 노래들은 옛날 노래고 영원히 사장되는, 아니 노인들만 듣는 그런 노래로 남겨둘까요? 자, 최근에 이 우리가 웰빙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웰빙 중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 더더군 오래 사는 것, 이런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소망이잖아요. 그랬을 때 바로 그러한 소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약이나 영양이나 그런 것만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논문을 보면 이렇게 이 소위 정가라고 하는 옛날 노래, 시조창, 가사창, 또 시창 이런 것들 하게 되면 이 복식 단전호흡을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수명이 장수한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어떻게 보면 우리 뒷전에 있었던 많은 전통적 자원들이 있는데 그걸 현대적으로 어떻게 이 과학화시키고 또 웰빙의 그러한 트렌드하고 이 맞아떨어지게끔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중요한 숙제, 즉 호남 문화의 미래라고 하는 포그라운드, 전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그려내야 될 그러한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전통에 친숙하게 또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고, 그에 대한 또 아이디어를 같이 모을 필요가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호남을 자기 발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삼향 문화 또는 삼향 문화론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가지고 오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